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랜선 하루 출퇴근 경제 공부의 김병인이라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찾아뵙고 있는데 출근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점점 내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반복돼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그 과제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사 보면서 대부분의 지금의 현재 시황 상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간중간에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나오죠. 오늘은 그 단어들의 의미와 시장 상황을 같이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좀 글자를 키웠는데, 좀 혹시나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한 NH증권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써놨는데,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원 생산 감소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말이 참 어렵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기름 주유소 가시면 기름값이 엄청 비싸졌어요. 고급류가 1,700원, 그냥 경유도 1,500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공급이 없거나 수요가 많거나 둘 중 하나겠죠.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가 막 몰려서 올라가거나 공급이 너무 적어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원 생산 감소니까 이건 공급이 이제 적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당연히 좋지 않은, 여러분들 기름값 올라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은 방금 여러분들 과제했듯이 경기는 상승하는데 죄송합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자원 생산 감소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은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매품으로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안 좋은 거를 뽑자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 물가가 하락한다는 뜻은 사람들이 돈을 꽁꽁 싸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돌지 않은 거죠. 경기가 사람들이 돈을 써야 이게 돌고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꼭 쥐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게 이제 나라로 치면 일본 나라로 보시면 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가 위축되는, 둘 다 뭐 안 좋은 상황의 의미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미 연준의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물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가 과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연에 2%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라는 거는 경기를 축소하는 정책, 돈을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정책의 의미가 긴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다소 의아하다 이거죠. 왜? 물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의한 부분이 크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앞당길 가능성이 낮다. 말 참 어렵겠어요. 경제가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 연준이 뭔지는 알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일부러 단어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물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의한 부분이 크고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물가 상승이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중에 있는 돈을 다 걷어들이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연준이 그런 짓을 할 일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명동에 예를 들어서 가게들이 다 망했어요. 한 절반 정도가 망했는데 거기서 그 망하는 상황에서 더 돈을 뺏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한 번, 1번이고 2번이 뭐냐면 물가 상승의 배경에 수요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정상적인 물가 상승에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면 미 연준의 긴축 우려는 타당할 수 있죠. 당연하죠.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니까 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연준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할 수 있잖아요. 타당하지만 경기에 대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왜?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물가 상승하니까 미국이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긴축한다. 이거는 경기에 대해서 걱정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묘한 상황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사가 경제, 주식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렇고 누가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기자분이 해주신 것 같고, 이어 경기도나 우려와 미 연준의 조기 긴축 모두 일시적으로는 주가 조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죠. 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특히 국내 아시아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주식 시장만 봐서는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렵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의 크기보다 채권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큽니다. 돈 규모 사이즈 차이가 뭐 말이 안 됩니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랑 함께 봐야 하는데, 이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11시거든요. 10시 50분인데 10시 50분 기준으로는 금리가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장기 국채 금리가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서 걱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이랑 이 말이랑 합치면 뭐가 되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고민하는데 채권 시장까지의 참여자들의 생각까지 보면 인플레이션 쪽이 더 이야기가 집중된다라는 의미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뜻은 뭐예요? 연준이 긴축할 우려가 더 커진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채권 똑같이 써져 있네요. 채권 금리는 인플레이션 및 물가 상승 및 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 우려와 성장을 모두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방금 말했고 기자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 둔화를 의미하는데 뭐 이게 뭐 의미 없는 말이고, 그죠? 아까 말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가 하향하는 게 아니고 경기 자체는 괜찮을 거다. 아까 이 의견이죠. 이 말입니다. 물가 상승의 배경에 수요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면 경기에 대해 걱정할 상황은 아닐 거다. 여기 역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은 작게 본다는 의미다.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이 뭐냐, 이 채권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중요한 채권에 처음 배우는 단어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답니다. 모든 자격증 공부를, 금융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채권 파트에 가면 이걸 제일 먼저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채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자, 이제 이표채, 할인채, 뭐 복리채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할인채라는 거를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채권은 기본이 할인한다는 의미에서 가져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 마트 가서 10,000원짜리를 10% 할인하면 9,000원에 파는 거죠. 그 할인한다의 의미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서 가져온다. 이게 뭔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10,000원을 빌려야 돼요. 10,000원을 빌려야 되는데, 뭐 여러분한테 10,000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10,000원을 빌려서 제가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000원 받고 10%를 1년 뒤에 준다. 이런 느낌이 당연하잖아요. 10,000원을, 그러니까 11,000원을 받는 거죠, 총. 근데 그게 아니고 채권에서는 애초에 9,000원을 받습니다. 애초에 9,000원을 받고 1년 동안 4번 혹은 2번, 반기,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 주던가 분기마다 한 번, 3개월마다 한 번 해서 4번을 돈을 나눠서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9,000원을 사고 9,000원짜리 채권을 사고 나머지 1,00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1,000원분에 대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보통 6개월에 500원 주고 6개월에 500원 줘서 1,000원을 채워서 총 1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10% 할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채권 금리가 여기서 상승했다고 보면 채권 금리가 10%에서 20%가 되면 9,000원에 샀던 거를 얼마 주고 사야 돼요? 8,000원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10%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은 1,000원 하락하는, 금리와 가격이 역비례하는, 반비례하는 현상이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면 채권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 파생돼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채권 관련된 기사 있으면 제가 다음번엔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락바텀 단어에 제가 써놨죠. 결국 그 바닥을 깨고 반등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가 수익 배율입니다. 비율이라고, 배율이나 비율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고 10배라고 감안할 때, 이거부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걸로 뭐냐면 주가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 것 같아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가를 10,000원짜리 들고 있는데 1,000원을 벌 것 같아요. 수익이 1,000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을 1,000원으로 나눠서 PER이 10배다. 그러니까 약 수익률이 10%뭐 이런 느낌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1,000원이 여기에 있는 1,000원, 1,000원을 벌 것 같다 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걸 EPS라고 합니다. EPS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내년에 얼마 벌 것 같다.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얼마 벌 것 같아가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earning per share라고 합니다. 이 한 주를 들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이득을 얻을 거다라는 예상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들어가 보시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보면 여기에 EPS라고 써져 있습니다. 4,749원, PER 15배.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여러분 어려우신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욕심을 부려볼게요. 뭐라 했냐면 10,000원을 EPS로 나눠, 1,000원 EPS로 나눠서 10배, PR이 10배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71,300원인 주가, 삼성전자의 71,300원을 아까는 EPS 1,000원으로 나눴다면 EPS 4,739원, 4,749원으로 나누면 PER이 15.01배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 의미입니다. 그럼 얘는 수익률로 치면 한 8, 5, 40. 거기 8하면 얼마죠? 7이겠네요. 6점 몇이겠네요. 그죠? 15.01 곱하기 6 정도 해야 75. 아니죠. 5를 했네요. 이러면 90이고 7하면 이제 105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점 몇 프로의 수익률쯤 되는 게 이 삼성전자의 예상 PER이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어렵죠? 우리나라, 이거 이제 기업의 PER이고 우리나라 전체 PER을 우리가 보통 10배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전체 그 시장의 PER을 10배라고 보고 미국은 20배로 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평가 받는다는 말을 쓰는 거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기준으로 여기도 EPS로 나눴죠. 2,820포인트가 우리나라의 그 PR이 10배일 때의 적정 포인트다. 지금은 2,908입니다.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2,908이 코스피인데 좀 느리네요. 2,908이 우리나라의 현재 코스피가 되고, 이제 내일 되면 또 바뀌겠죠. 근데 2,820까지 뭐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버핏 지수 대비한다면 우리 공부했죠.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총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2,880이다. 그러니까 2,800이 우리나라의 락바텀의 시점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써놨었는데 여기 없어졌네. 여기 제가 뭐라 썼냐면 우리나라의 왜 없어졌지? 우리나라의 현재 법빚 지수는 약 95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100 기준으로 해서 뭐 좀 넘어가면 고평가 이렇죠. 미국은 법빚 지수가 200%에서 엄청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95라고 해서 뭐 사실 뭐 고평가를 논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가격이 오르니까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한데 11월부터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 먹는 그 코로나 백신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리오프닝 관련 분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다시 했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업은 이런 느낌의 기업들이다, 섹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단어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까 말했죠.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버핏 지수는 제가 여기다 써놨구나. 버핏 지수는 국내 총 생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개념이고 수치를 100%를 넘으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의 버핏 지수는 약 200%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우리나라 현재 95 정도의 버핏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락바텀, 우리가 어제 배운 피크아웃과 반대죠. 피크아웃은 고점에서 꺾이는 시점이라면 락바텀은 하락을 뚫고 반등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락바텀을 맞출 수는 없겠죠. 맞출 수 있으면 우리 다 그 시점에 투자하겠죠. 그래서 오늘자 경제 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